내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가 금지됩니다. 막판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현재까지의 여론 흐름,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 이은영 휴먼앤리서치 소장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일단 내일부터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건데 오늘까지 조사한 건 발표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까지 한 것은 내일 할 수가 있습니다. 3일 내일부터 실시한 조사는 본투표일 7시 30분까지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내일이 이제 마지막 많이 좀 쏟아지겠죠. 예. 지금까지 나온 그 지지율들을 한번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시스 의뢰로 진행된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46.3%, 이재명 후보 43.1%, 안철수 후보 6.7%, 심상정 후보 1.9%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그래픽도 띄워주시죠. 서울경제 의뢰로 시행된 칸타코리아 조사인데 윤 후보가 44.1%, 이재명 후보가 34.1%로 격차가 10%포인트로 지금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 조사의 경우에는 윤 후보랑 안 후보의 그 단일화 결렬을 놓고 책임 공방을 이어가던 시기에 이루어진 조사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좀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고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조사는 이제 저도 좀 질문이나 이런 걸 자세히 살펴봤는데 네. 보수 지지층이 결속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보수 성향의 응답층들이 조사에 더 많이 응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특히 저 조사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후보가 27일 날 일요일 날 1시에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네. 이 이제 향후에 이 단일화와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실시가 된 조사 같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다른 조사들과 최근에 다른 조사들 트렌드와 좀 달라서 예. 약간 좀 의아심을 많이 구해냈던 그런 조사인데 예. 근데 저 조사 같은 경우에 설문에 단일화 관련한 문항이 5개나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끝까지 응답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설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아까 리얼미터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좀 궁금했던 게 이게 리얼미터 조사인데 여기 부동층이 지금 1.2%로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선거 초반에만 해도 부동층 너무 많다, 역대급으로 많다 막 이랬는데 이게 줄어든 겁니까? 부동층이 이제 투표일 다가오면서 이게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 정상적 흐름이고 패턴입니다. 단지 이제 자동응답 방식, ARS 방식에서는 전화 면접 대비해서 좀 그 폭이 좀 작은 것이 특징이고요. 예. 이제 전화 면접 방식에서 조사를 보더라도 이제 많은 곳은 한 10%, 적은 예. 곳은 한 6% 정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지지 후보를 직접 말하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요인이 이제 양 방법에서 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부동층 크기가 ARS 방식에서는 작고 면접 방식에서는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런 특징으로 설명 지을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야권 단일화 얘기를 해봤는데 관련된 또 조사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걸 또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사실상 지금 보면 4명 중 3명이 야권 단일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경제조사에서도 단일화가 필요 없다고 보는 응답이 좀 높아진 모습인데 이거는 지금까지의 단일화 과정에서 너무 피로감이 커졌고 이게 마치 좀 정치 거래처럼 비춰진 그런 느낌이 작용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이제 실제로 그 단일화의 당사자들인 두 후보,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의 메시지 일요일마다 계속 기자회견을 하면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기자회견 때는 거의 이제 결렬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보시기에는 오늘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게 76.2%였고 그 뉴시스 서울경제 칸타에서도 보면은 그 불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리고 그 가상 대결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 그 상황에서의 가상 대결에서도 예전에는 안철수 후보가 경쟁 상대인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조사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 숫자가 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봐서 전체적으로 이제 유권자들이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는 현저하게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볼 때 단일화 이슈는 이미 소멸 과정으로 좀 가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이제 우리 K 선거만의 독특한 특징인데 이렇게 네. 그런 그럴까요? 선거라는 것이 예측 가능성에서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저녁에 단일화했던 협상 내용은 공개됐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선택의 기준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97년도 DJP 단일화를 한번 반면교사 좀 삼을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그의 봄부터 양 후보가 직접 만나거나 제3의 기구 중재를 통해서 꾸준히 이제 단일화하겠다는 그 신호를 계속적으로 보냈었고 양측의 때 연대력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들도 안심하게 좀 투표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막판에 단일화 효과라는 것은 투명함, 신뢰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지금 막판에 왜 단일화를 하는지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공동으로 맞출 것이다, 네. 어떤 미래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야권 연대의 성격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 단일화하면은 후보 압축 내지는 이권 연대로 비춰질 수 있어요. 오히려 단일화를 하면은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왜 그러냐? 국민들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랬을 때 그런 것들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지금 단일화가 어렵다라는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책략적 술책으로 이제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전문가 아니냐 그런 컨센서스가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좀 다분히 좀 있는 것으로 조사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 상태인데 이게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런 질문도 여론조사에 있었어요. 그래픽을 한번 볼게요. 윤석열 후보와 지도부가 50.4%, 안철수 후보와 지도부가 43.4%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차이가 크진 않지만 윤석열 후보와 지도부에 조금 더 비판의 목소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정당 지지도만 봤을 때는 사실 안철수 후보한테 비난의 화살이 더 많이 가야 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나온 결과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아무튼 안철수 후보 던진 카드를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받지 않았던 그런 데서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이 좀 더 크지 않느냐 예. 이렇게 좀 성격을 좀 규정하는 것이고 이 비슷하게 이제 칸타 조사에서도 예. 일단 야권 결렬 책임을 물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보면은 윤석열 후보 책임이다라는 것이 28.9%, 안철수 후보 책임이다 25.6% 비슷한데 흥미로운 것은 이준석 후보도 책임이 있다라는 이준석 대표요. 예, 이준석 대표도 책임이 있다라는 의견이 16.5%를 좀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를 합치면 한 46%, 저 수치가 거의 비슷한 건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카드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든 이준석 대표든 간에 이제 받지 않은 데서 책임이 있지 않냐라고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단일화했던 조건을 여론조사로 하는 것이 과연 맞냐에 대한 그런 데서도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묻는 그런 성격도 다분히 좀 녹아 있지 않냐 그렇게 좀 이중적으로 좀 같이 좀 보입니다. 네, 짧게 덧붙이면 이 조사들이 지금 27일에서 3월 1일, 28일에서 3월 1일 사이에 이루어졌는데요. 27일 날 그 윤석열 후보의 1시 기자회견 때 단일화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이 일지 비슷하게 공개가 됐어요. 협상 그래서 과정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는 모습을 사실 유권자들이 볼 때는 당세를 볼 때는 굉장히 큰 당인데 이런 것들을 좀 가려줘야 되는 부분을 다 공개를 해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거의 뭐 두 후보 다 그 비슷하게 책임을 보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 측에 더 많은 책임을 보는 의견이 있는 게 아마 그런 문제 때문인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단일화라는 게 그 내용적인 면도 중요하고 좀 감동과 비전이 있어야 이게 더 큰 효과를 발휘를 할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중요한 그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번 선거 가장 큰 특징이요. 이제 그런 안 좋은 악재들을 만났을 때 이제 지지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지가 결집을 해서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는 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온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단일화 이후에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좀 어렵게 됐다. 이래서 결집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양상도 약간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예. 위원님 이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그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은 오히려 반발력, 반작용만 더 키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박영근 말씀하셨던 대로 단일화라는 것은 둘이 합쳐서 더 나음을 보여주고 더 큰 가치를 맺기 위한 가치 동맹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후보 압축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성격이 이제 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이 합쳤구나라는 거지 합쳐서 무엇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감흥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비교되는 장면이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의 어떤 단일화인데 적어도 어저께 우리가 합치면 무엇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정도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이기도 하고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한 요인이기도 한데 그런 것 없이 지금
갑자기 한쪽이 됐다라면은 그것은 국민들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궁금하고 오히려 저는 부작용, 역효과만 더 키우지 않냐라고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저희가 녹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정치개혁을 위한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 김동연 후보는 후보직을 내려놓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돕겠다며 후보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습니다. 제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습니다. 어제 합의가 일으킨 기득권 정치 타파의 불씨가 등불로 번져가도록 더 큰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저 김동연과 새로운 물결은 기득권 깨기라는 시대 정신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이끌고 감시하는 역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상 수치로만 보면 김동연 후보의 그 지지율이 높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투표 용지가 그제부로 인쇄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만약에 저런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1.5에서 한 2%포인트 정도의 좀 영향력이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지지층이 결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 범진보 진영 쪽으로는 좀 효과가 컸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지금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에 저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지만 그렇더라도 그 전체적인 선거의 어떤 기세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가 지금 결렬이 거의 되는 수순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반사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볼 때 선거 캠페인에서 효과를 가늠하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타이밍이거든요. 이를테면 한 달 전에 이제 똑같이 방송에서 김동연 후보가 단일화되면 어떻게 보냐라고 해서 제가 한 2에서 3%포인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 단일화만 되었지 그 효과는 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만약 김동연 후보께서 일찌감치 좀 합류를 하고 지지 선언을 하고 이제 이를테면 경제 분야에 아주 특화된 그 전문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말씀이 있었다라면은 2에서 3% 혹은 그 이상도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아까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단일화가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마이너스 이펙트가 있을 것이라고 네. 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단일화도 좀 시기가 좀 빨랐다라면 그분의 어떤 내용과 진정성 메시지가 좀 이재명 후보의 캠페인에 녹아 들어갔다라면 좀 최소한 2~3%포인트 정도 효과는 있었을 거라고 보여졌는데 지금은 좀 이러저런 이유로 많이 좀 상쇄되었다. 좀 그렇게 좀 덧붙입니다. 네. 소장님, 이게 어쨌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그 합리적인 중도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 이재명 후보가 가지지 않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면서 좀 중도층에 구애하는 어떤 그런 효과도 누리기 어려울까요? 그런 효과는 이제 지금 마지막에 양강 구도에서 결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층에게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에 조금 갖지 못하는 약간 그 관료와 경제 관료로서의 이미지가 충분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겠는데 역시 아까 그 수성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 타이밍이 약간 늦은 감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큰 이 지금 통합 정부를 위한 정치 개혁 아젠다 라는 굉장히 큰 아젠다를 던졌을 때는 사실 한 달 전에는 그 내용들이 좀 알려지고 또 그거에 대한 많은 공론화 작업들이 이루어진 속에서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중도에 대한 표심에 영향이 크게 미쳤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표심의 영향력이 없지는 않겠지만 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두 분의 말씀이셨고요. 말씀해주신 그 정치개혁 연대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여론조사 그래픽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41.8%로 나왔고요. 반대가 49.6%입니다. 이게 비슷하긴 합니다만 반대가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 개혁에 반대하는 국민들 없죠. 반대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데 문제는 저 응답의 속성 한 줄로 정리하자면 진정성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죠.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를테면
수세 국면에서 반전 카드로 활용하지 않았냐, 반전 모멘텀으로 저걸 쓰지 않았냐라는 그런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저 수치로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를테면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지난번 송영길 대표가 선거 캠페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를테면 삼선 연임 금지라든지 불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과연 그 랠리를 누가 받았냐? 우상호 의원 한 번만 받아도 다른 분들은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힘이 실리려면 연속적으로 연쇄작용이 일어나고 후속적으로 그런 일련의 계속적으로 작용들이 있을 때 저 분의 말은 저쪽의 말은 믿을만 하고 저렇게 움직이려고 실제로 하는구나라고 느낌표를 줄 텐데 그게 반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진작에 180석 없고 그 정치 개혁을 위한 충분한 물적인 기반이 갖추어졌을 때 일련의 내용들을 보여줬더라면 정치 개혁이라는 일관성, 진정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다 확보가 될 텐데 선거 캠페인 막바지에 좀 반전 카드로 저런 것들을 던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 진정성에 대한 평가가 저 수치의 의미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살짝 덧붙이면은 거기에 지금 저 숫자가 나온 건 전체 레이스의 응답이거든요. 저 안에는 이미 양강구도의 지금 현재 상황이 다 녹아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다 동의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같이 녹아져 있는 숫자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일주일 앞으로 선거가 다가왔는데 각 진영에서 지지 선언이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이른바 조국수 집회를 주도했던 시민단체가 윤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뭐 이렇게 서로 크로스되는 뭐 그런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의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진영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들이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기현상이 양 진영, 양 후보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깨시연이라는 단체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을 했지만은 예. 그 이전에 보면 박사모도 여러 부류의 집단들인데 거기서 이제 거꾸로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했었거든요. 또 어저께는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뭐 모임에서 그렇죠.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 이번 선거의 독특한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이것이 과연 그 진영 논리를 거부하고 사람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 보고 지지하겠다라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자기 진영 내에서의 어떤 그 과정이라든지 마뜩찬함을 그 표현하는 것인지 참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현상도 여태껏 이런 거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양 후보가 이제 자기 정체성하고 맞지 않다라는 뭐 그런 그 인식도 기저에 깔려 있지만 참 이런 현상 참 독특하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예.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사실 지금 이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그 단일화 관련해서 이제 정치 개혁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미 유권자 지형에서는 양강구도를 벗어난 저런 약간의 다른 그 의견층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걸 하나의 현상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제시하는 그 정치 개혁 단일화는 이미 다당제 구조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까 그 앞선 질문과 연결해서 본다면 네. 이제부터 그 정치 개혁을 위한 이슈는 이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정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고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독특한 그런 이번 대선의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 3일절인 어제 서울에서 유세 격돌을 벌였습니다. 그 현장 모습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경제도 모르고 준비도 안 된 대통령이 이 5,200만이 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거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제를 잘 알고 준비된 대통령 후보, 실력 있는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 이재명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경제 회복, 경제 지속적 성장, 기회가 충만한 사회, 젊은이들이 기회 부족 때문에 남녀로 편갈라져 싸우지 않고 협력적 경쟁이 가능한, 도전이 가능한, 실패해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세상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쏟고
부패한 사람이 국민을 통합할 수 있습니까? 양식을 가진 사람이 누가 그런 사람들이 통합을 외친다고 호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 개혁이라는 얘기도 선거 열을 앞두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5년 동안 안 했고 선거운동 시작된 지가 벌써 몇 달인데 열을 앞두고 이런 소리 합니까? 정권 교체가 정치 개혁입니다. 저 같은 정치 신인이 이 나라의 정부를 맡게 되는 것이 엄청난 정치 개혁 아닙니까, 여러분? 네, 여야 모두 서울 수도권 부동층 표심이 대선 승패 결정타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 유권자가 많이 몰려 있기도 한데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서울, 경기에서 두 후보가 좀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전략 지역 하는데 수도권 그 유권자가 50.5%예요. 가장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네. 그 존재만으로도 전략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상징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에서의 국민의힘, 호남에서의 민주당이 이제 북상하면서 충청에서 이제 오겠지만은 결국 가장 큰 덩어리에서 얼마큼 표가 터지느냐가 승패를 가능하는 핵심적인 핵심 요인이죠. 예. 어저께 나란히 두 후보 모두 이제 서울을 유세를 하셨는데 예. 그만큼 이제 서울에서 있던 분위기 반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동선에서 그대로 좀 드러난 거라서 보여지는데 예. 이제 지난 4.7 때만 해도 그 국민의힘이 이제 20%포인트 수준 정도 이기면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좀 추격을 했죠. 어저께 이제 우상호 본부장도 서울에서 4~5%포인트 지고 있다. 즉 이 말은 서울만 4~5% 정도 잡으면은 전체 승패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거꾸로 읽는 게 좀 타당할 것 같고요. 근데 경기, 특히 경기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네. 강한 평가 근거가 있고 또 포텐셜 파워가 잠재력이 굉장히 있는 곳인데 좀채 이제 지지율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대장동 누적되었던 부동산 요인을 보였었는데 결국 이제 수도권 최종 성분은 수도권에서 누가 더 득표하느냐 이제 영남에서 국민의힘, 호남에서 민주당 득표율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은 수도권 싸움이다. 그래서 어저께 동선도 그렇게 잡았고 예. 지금 지표로 보더라도 서울과 인천, 경기 어느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게 아닌 만큼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시기로는 남은 7일간 말실수라든지 실수, 후보의 사소한 실수가 결정타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과 경기에서 굉장히 이제 그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은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한 시장의 상황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변수가 하나 등장한 거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예. 경제 지표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그 여당의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좀 살짝 더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그 칸타코리아 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에 수도권에서 윤 후보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론조사 이제 해석이라든지 보도에서 하위표본이라면 특정 지역, 연령대, 성별에 대해서는 과도한 해석은 하지 말 것을 좀 주문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정 지역만 따로 어느 정도 샘플 사이즈를 보고 그 안에서 흐름을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할 텐데요. 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추를 하자면은 이번 칸타 조사는 전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10%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 흐름을 보였는데 네. 서울에서는 그보다는 좀 더 크게 나타났다. 요 정도로 이제 해석할 뿐이지 여기서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것은 조사 취지라든지 해석했던 룰에도 좀 위배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추이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단지 서울이 이제 윤 후보에게 좀 긍정적인 것인데 이 조사에서는 좀 더 크게 나타났더라.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소장님, 그 밖에 좀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 살짝 좀 덧붙이면 최근에 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그 전화 면접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많이 떨어진 조사도 또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조사상에서도 상당히 이제 질문 문항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지금 좀 반영되는 게 좀 다르게 반영되는 부분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적으로 볼 때는 과거에는 충청권에서의 표심이 결국엔 캐스팅 보트가 된다라는 것이 많이 이제 우리들이 중요하게 보는 지역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충청권도 충청권이지만 그 이제 제주도 지역도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보는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1위를 하는 후보가 결국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그래서 전국 표심의 바로미터가 되는 지역이 뭐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북 지역이다. 또 제주도 같은 지역에서 1위를 한 후보가 결국 대통령이 됐다.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제 바로미터 되는 지역들이 조금 인구 구성비 변화에 따라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청권하고 제주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연령별 지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픽 준비된 것 좀 보겠습니다. 그 20대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많은 지지를 얻었고요. 30대는 거의 박빙이네요. 이재명 후보가 3%포인트 정도 더 높게 나왔고요. 지금 연령대별로 지지율 보시는 거 이건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이 20대 대선 선거를 조사했을 때부터 나타났던 일관된 흐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20대에서의 윤석열 후보의 높은 지지, 네. 그리고 60대 이상의 높은, 즉 20대와 60대 이상, 이준석 대표가 말한 뭐 세대 포위론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지난 연말을 경과하면서 보통 우리 MZ 세대 2030이라고 한 덩어리로 묶었는데, 이제 2030 내에서의 분화는 이제 곳곳에서 좀 확인되고 있어요. 즉 20과 30을 한 덩어리로 볼 수는 없더라라는 거죠. 이를테면 30대 초반 같은 경우는 20대와 비슷하게 윤석열 후보에게 좀 더 강세를 보이지만 30대 후반 같은 경우는 40대와 동조화를 보면서 이재명 후보에게도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이 결과는 YTN과 리얼미터 의뢰로 2030 기획 특집조사에서 나타나는데 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문제는 이제 뒤에 언급하겠지만 20대의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게 좀 나중에 좀 투표를 언급할 때 부연하겠지만 그 문제가 지금 높은 지지율이 그대로 나타나려면 투표를 해야지 그게 현실화 나타나는데 그렇죠. 그 문제가 좀 남은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연장선상에서 또 보통 2030으로 묶었는데 지금 20대와 30대 표심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대 안에서도 남녀 간에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이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30대, 사실 이제 이번 대선에서 마지막 캐스팅 볼 세대가 어디냐라고 하면 30대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이 세대 안에서의 성별로 들어가 보면 서울경제학 칸타 조사에서는 30대 여성층에서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26.3, 윤석열 후보 30.5, 안철수 후보 22.6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30대 여성층에서 가져가는 비율이 생각보다 아직은 높다. 이런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50대 여성에서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게 조금 더 높게 나타나서 결국에는 이 30대와 50대에서의 여성층의 표심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남녀 차이는 있는데 특히 여성층에서는 예전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가 그리 높지 않았는데 지금은 윤석열 후보를 거의 뭐 2배 가까이 앞서는 10%포인트 정도 앞서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대와 30대 여성층의 표심이 지금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결과는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세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30대 여성층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를 보는 측면도 있지만요. 또 여기가 이제 주부이기도 하고 직장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 민감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후보들의 그 보도되는 이미지라든지 발언 내용을 되게 꼼꼼하게 챙겨본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런 흐름이 좀 엇갈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당장 또 오늘 저녁 마지막 TV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각 후보들 어떤 부분에 좀 주력을 하게 될까요? 오늘 주제가 이제 사회 분야인데요. 이렇게 사회 분야에서 주로 이제 다뤄질 그 주제는 토픽은 이제 복지 문제라고 보는데, 복지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극과 극의 평가가 있죠. 이를테면 복지 문제에 대해서 기본 시리즈, 기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강점을 보인다라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대표 상품, 주력 상품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인가 하면, 또 하나의 이제 반대 포퓰리스트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 창과 방패, 공수가 격렬하게 좀 부딪힐 거라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보다도 오늘은 이제 마지막 토론이고 이제 사전투표 이틀을 앞둔 상황에서
오늘 그 창고 대방출 수준으로 양 후보가 가지는 화력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격렬하게 맞붙는 지점인 복지를 둘러싼 논쟁, 예. 이재명 후보의 어떤 논거에 있던 적실성, 또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어떤 충실성, 이에 관련돼서 서로 간의 공방이 좀 격렬하게 좀 부딪힐 것으로 좀 보입니다. 사전 투표가 이제 이틀 뒤잖아요. 오늘 실수하면 치명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치명타가 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그 여성층 표심 그거 잠깐 좀 부연해서 설명을 네네네. 드리면 30대 여성층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소신 투표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수 있는 표심들이 안 가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약간 그 특징적인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 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분야인데, 사회 분야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는 그 사회 분야와 관련해서 자기 정책 브랜드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부분, 복지와 연결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필을 좀 더 강하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거와 관련한 어떤 퍼플리즘적인 공세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안철수 후보와 그 심상정 후보는 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TV 토론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될지가 좀 궁금한데,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아직 그 표심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마음을 정하게 되는 그 정도의 계기가 되겠습니까? 네, 아니면 그렇죠. 이제 예. 그 양 후보도 오늘은 그 주제의 격렬함, 후보들 간의 어떤 격렬함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또 밋밋하게 끝날 개연성도 좀 높아요. 서로 이제 조심조심 하다 보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전히 실수하는 후보는 그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짤로, 밈으로, 쇼스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집중적으로 부각된다는 그 점인데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주제에 있던 격렬함,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긴박함에 비해서 또 방어적으로 가서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양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냐. 문제는 이제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스탠스, 그분들 양 후보, 주요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지만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어떤 주제로 들어올지, 항상 지금까지 두 차례 토론봤을 때 좀 사고 아닌 사고, 화제 아닌 화제는 그 두 분의 입에서 좀 나왔었거든요. 네. 이것도 오늘 토론을 볼 포인트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전 투표가 모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틀 뒤죠. 역대 선거 사전 투표율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선거, 그러니까 최근에 치러진 선거들을 보면 다 20%가 넘었어요. 지금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뭐 26%를 넘었는데 이번에는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오늘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사전 투표 때 투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도 지금 나도 투표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좀 사전 투표 때 더 많이 해달라. 지금 양당이 사전 투표 때 아주 그 표심을 결집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그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한 조사, 투표율 조사를 보면은 27% 정도 나와서 역대 사전 투표율보다 더 의향이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 진보층 쪽에서 더 많이 사전 투표를 할 걸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30%가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 지금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위원님께서 잠깐 그 20, 30대 실제 투표율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론조사를 저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만 결국에 중요한 건 투표율, 실제 투표율인 거잖아요. 이 여론조사 안에 투표율이 가만히 된 건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는 그 표현을 하자면 약속어입니다. 예. 그 후보를 찍겠다, 찍을 수 있다, 찍을 거라는 태도고, 그 득표율은 현찰이거든요. 약속음을 현찰로 바꾸는 교환 과정이 투표율입니다. 투표죠. 이를테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투표율 프리미엄 요인, 투표율 디스카운트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청이 그대로 투표장에 나오고 더 많이 나온다면 플러스 요인, 프리미엄으로 작동하겠지만, 여론조사에서 그 후보 찍겠다는데 투표장에 안 나오면 마이너스 디스카운트 요인이 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2030, 특히 20대 보면은 갤럽에서 조사한 투표 의향을 보면은 4050 이상 등은 전부 다 80 중후반의 투표 의향을 보였는데, 네. 20대에서는 60%를 보였거든요. 즉 20%도 이격이 있다. 즉 이제 액면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이 현실화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거청이 그대로 투표장에 나와야 되고 응답했던 그대로 투표를 한다라는 그 두 가지 전제가 그 가설이 이제 증명이 될 때 실제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네. 이제 문제는 20대에서 투표량이 낮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점에서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그 20대 특히 20대들을 투표장으로 독려하는 그네들 실제로 투표하게끔 만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캠페인 항상 마지막은 투표 독려입니다. 그 미국에서도 GOTV라고 해가지고 Get Out the Vote, 그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캠페인 항상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투표율 변수라고 보는데 아까 이현영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이제 사전 투표는 기록 갱신할 것 같습니다. 30%를 좀 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도로서 안착화된 측면들, 뭐 코로나 상황 이러저런 요인들로 이제 사전 투표는 한 30% 될 것 같은데 결국 그렇다면 본 투표율이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이 문제가 결국 마지막 날 투표율 변수가 승패를 가늠하는 요인으로 좀 부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덧붙이면 지금 사전투표율이 예전에 비해서 높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방송사들 지금 출구조사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사전투표는 지금 출구조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골머리를 지금 앓고 있고 한 10,000샘플 정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보정 작업을 위한 조사를 좀 더 하려고 지금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사실 이번 대선이 역대 대선 중에서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신기록을 세우는 대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 오늘 22만 명이 육박했는데 이게 선거일 되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애초 뭐 방역 당국에서 한 2, 3주 전만 해도 확진자가 한 70만 정도 보고 다른 쪽에서는 100만 봤는데 지금은 120만, 150만까지도 왜냐하면 아직도 정점이 아니다라는 그것 때문이죠. 문제는 이번 선거의 또 변수 중에 하나가 코로나 확산세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금까지 어떤 투표라는 것들이 총괄해서 평가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2년여 지속되어 왔던 코로나 확산에 대한 어떤 평가, 특히 이제 자영업청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 평가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 점. 또 하나는 이제 투표율이죠. 이를테면 네. 코로나 확산에 따른 또 투표율이 좀 주춤거리지 않을까. 투표율이 낮아진다라면은 또 그 덕실 관계, 그 효과는 또 어떻게 좀 작용할까. 이것도 코로나 확산과 투표율 결과, 이것도 한 축에서 연관 상호작용하는 그런 요인으로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소장님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되는데 그럼 내일부터는 좀 여유 있게 일을 하시는 겁니까? 어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정말로 바빠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정당에서 조사를 엄청나게 합니다. 판세 분석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 지금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각 당에서 이제 막 돌아다니는, 각 당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우리가 몇 % 이기고 있다, 우리가 몇 프로 지고 있다 이런 게 막 돌아다녀요. 아마 그 블랙아웃 기간에는 더 많은 내용들의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돌아다닐 거라서 유권자분들께서는 그런데 현역되지 마시고 본인의 소신대로 투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표만 안 될 뿐이지 각 당에서는 여론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있다는. 샘플 수도 훨씬 많이 늘려서 분소 도시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판별 분석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지금부터.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가 금지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초로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 이은영 휴먼앤리서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